133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교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문제입니다. 1교시 1번 문제. 업무용 빌딩의 군의 유선용 구성요소와 유선망 낸 구성요소와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랜에 대한 구성요소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랜의 구성요소에 보시면 랜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메인 CPU라든지 뭐 PC라든지 뭐 팩스밀리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뭐 전자식 교환기라든지 그죠? 뭐 이런 뭐 호스트 컴퓨터라든지 이런 어떤 랜망에 연결되어 있는 OA 장비들, 그 다음에 프린터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성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려 주시고 요 구성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요. OA 기기나 랜 카드를 설명해 드렸죠. 랜 카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닉이라고 하죠. 닉, 그죠? 닉 카드, 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일본 쪽이나 우리 국내에서는 랜 카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닉 카드라고 그러죠. 자, 이 컴퓨터하고 랜망 간의 접속 장치죠. 이 랜 카드가 있어야 이 랜망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허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망 안에 장비들이 이제 PC가 연결되어 있겠죠. PC 1번부터 뭐 PC 뭐 2번, PC 3번, 뭐 예를 들어 프린터가 있을 거고 뭐 등등 여기 이제 OA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허브는 단순하게 어떤 그 연결망 정도만, 그죠? 어떤 연결만 해주는 그런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허브하고 이 스위치하고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면 좋겠죠. 만약에 이놈이 스위치다, 그죠? 스위치고 똑같은 조건의 PC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PC2가 있고, PC 3번 있고, 프린터가 있다, 그죠? 그럼 이 스위치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메모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이제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각각의 상대방 이 PC들에 대한 주소가 다 있어가지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만약에 PC 1번에서부터 PC 2번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 이 맥 주소를 통해 가지고 지정된 경로 쪽으로만 딱 이 데이터를 보내죠. 이 허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PC 1번에서부터 내가 PC 2번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주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PC 쪽으로 전부 다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거죠.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끼리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상세히 다 설명을 해 드렸죠. A라는 네트워크 있고, 여기 이제 B라는 네트워크 있다. 그랬을 때, 이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A라는 건 네트워크가 뭐냐? 그러면 이게 프로토콜이 다르다. 프로토콜이. 이 프로토콜이 이 다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다른 요런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겠죠. 토콜.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언어로 따지면 이게 영어다. 그죠? 뭐 이거 우리 한국어다. 그죠? 뭐 이래 되면 서로 다른 이 언어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중간에 쉽게 하면 통역기, 즉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라우트는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사이의 경로를 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래픽 이런 것들이 발생이 최대한 안 되도록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 네트워크 있다. 여기 B 네트워크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 네트워크 있다. 그 다음에 이 D 네트워크 있다. 그럼 여기 라우터가 붙는 거죠. 라우터 1번, 라우터 2번, 뭐 라우터 뭐 3번, 그죠?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설명을 다 해드렸죠. 상세히.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이제 1번에서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D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제 A번 네트워크에서 D번 쪽에 네트워크로 보낼 때 이때 이제 라우터 쪽에서 여기서 이제 경로를 지정해 준다. 경로를. 그죠?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이렇게 가서 D로 가거나. 그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거나, 그죠? 아니면 A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D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경로를 설정하고 어떤 그 트래픽 상에서 트래픽이 발생되지 않는, 그죠? 요런 어떤 경로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가 여기 라우트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때 설명의 내용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리피트는 우리가 이제 신호가 날아갈 때 신호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호 자체가 약해질 때 정폭을 시게 됐죠. 그런 정폭 장치가 리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 장치, 전송 매체들은 우리 일반적인 광 케이블이라든지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그죠? UTP 케이블 뭐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신호를 전송하는 통로. 뭐 신호를 전송하는 통로는 크게 우리가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건축전기 쪽에서는 무선보다는 유선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죠. 이게 이제 무선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건축전기에서 다루는 이런 매체들은 다 유선 매체 쪽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설계시 고려사항을 보시면 요거는 우리 이제 기본서 문호당 3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랜 설계시 고려사항 랜 측에서 따져야 되는 거, 랜 망 쪽에서요. 랜 망 쪽에서 따져야 될 설계시 고려사항, 랜 망이 있지 않습니까? 랜 망에서의 고려사항, 그 다음에 이제 OA 장비들을 이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OA 장비들. 뭐 OA 장비들 우리 PC라고 있죠. 그죠? PC라고 있습니다. 자, 이 PC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고려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 자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용률이 검토된다. 소프트웨어의 수정, 삽입, 이런 것도 검토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설계시 고려사항을 작성하는 게 최상의 답안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 문제는 자, 저압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이런 문제들은 과전류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전격 전류 이상의 전류가 이제 과전류다. 그런데 과전류는 우리가 이제 보호 대상이 뭐냐? 과부하 전류하고 이 단락 전류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죠. 과도 전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전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써주고 이 과전류 보호장치가 보호하는 그 전류는 어떤 대상인지 반드시 과부하 전류랑 단락 전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저압전류 차단기에 대한 종류와 특성을 물었으니까 이때는 전체적으로 저압계통에서 저압전류 차단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시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과전류 보호장치, 과전류 보호장치의 대표적인 거 ACB, MC12 저압표죠. 요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자, ACB에 관련된 원리들, 그 다음에 특성들,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여기 장한시에 대해서는 무슨 보호죠? 과부하, 단한시에 대해서는 무슨 보호죠? 여기는 단락이죠. 순시 차단 특성에 대한 부분 역시도 단락이죠. 요런 어떤 그 보호 곡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ACB가 어떤 과전류를 보호하는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겠죠. 여기에 대한 특징들, 이제 ACB 같은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절연물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촉자를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배선용 차단기를 봐보시죠.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대해서는 사실 차단 원리를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눠야 되겠죠. 요것도 제가 수업할 때 배선용 차단기에 대해서는 열동 전자식하고 그 다음에 전자식 그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열동 전자식도 바이메탈에 의해서 동작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석이죠. 전자석의 원리로 인해서 단락이 발생됐을 때 이 전자석이 어떻게 동작돼서 이 트립바를로부터 끌새가 분리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본서 할 때 설명을 다 해드린 거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열동 전자식이니까 열동 전자식에 대해서 과부하 전류에 대해서는 바이메탈 원리로 동작하고 단락에 대해서는 전자석의 원리를 통해서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답안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특성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조도 우리 한류 효조에 관련된 이런 원리들,
휴즈가 발생되면 일단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시키죠. 여기 이제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시켜서 이제 관벽에서 결국 뭐냐면 우리 관성의 법칙에서 이 전류를 차단하면 전류는 계속적으로 흐르려고 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이제 아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크가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열, 뭐 빛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안에 이제 관벽, 이게 벽에 이때 있는 소음물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소음물질이 나오면서 이 아크에 대한 어떤 냉각작용을 통하니까 여기서 이제 높은 아크 저항이 튀어나오면서 I-V라는 거죠. 이런 어떤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높은 아크 저항이 발생시키니까 이 전류 자체가 한류가 되는 거죠. 이게 단락 전류가 억제가 되면서 차단되는 전류용점 차단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휴지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결상의 문제들. 그다음 특히 또 한류 휴지에서의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최소 차단 전류가 있다는 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비보호 영역이 또 반드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류 휴즈는 대표적인 게 우리 단락보호, 그죠? 단락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폐기보다도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노멀하게 과전류 보호 장치의 종류별 특성을 작성해도 되고요. 그다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풀이 방법을 제가 별내로 해놨는데 이 과전류에 대한 정의는 똑같이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 KC 기준에 의한 저 과전류 보호 장치의 종류와 특성이 있죠. 요거도 요렇게도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보면 과부하 전류하고 단락 전류 겸용, 이 과부하하고 단락보를 두 개 다 이렇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호 장치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다음 여기에 대한 종류들, 종류 및 특징들 이런 걸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또 밑에 내려가시면 과부하 전류 전용 보호 장치, 그죠? 과부하하고 여러분들이 단락하고 과도 전류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하고 잘 잡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적은 전류가 과부하 전류죠. 이 과부하 전류 전용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류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단락 전류 전용 보호 장치. 단락 전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차단할 때는 이 어떤 전류를 차단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과부하 전류에 대한 예서 우리가 이거 보면 단락 전류 전용 보호 장치는 예상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예상 단락 전류를 반드시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차단기의 경우는 이 단락 전류를 또 투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단락 전류 보호 장치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특성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요. 두 번째 요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종류들, 이런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셔도 과부하 보호 장치에 대한 종류, 특성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고조파 창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동 필터와 능동 필터에 대한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징만 물었으니까 사실 이 특징 위주의 답안지를 적어도 됩니다. 사실 능동 필터는 우리가 이제 CT 쪽에서, 그죠? CT 쪽에서 고조파 전류를 검출하죠. 기본파 전류하고 고조파 전류를 검출해서 그 고조파 전류분만큼에 대해서 이 능동 필터에서 그 검출된 고조파 전류의 역파형을 다시 한번 전원 쪽으로 집어넣어서 고조파 전류하고 능동 필터에서 발생된 역파형의 그 전류 파형과 합쳐가지고 이 고조파 자체를 없애는 그런 원리가, 그런 기술이 뭐냐 하면 인버터 응용 기술이죠. 그런 인버터 응용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차수의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필터는 기본적으로 LC 공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동조 필터는 우리가 이제 고공진 필터라고 얘기도 하고요. 고차수 필터는 이제 저공진 필터라고 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직렬 공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통해서 이 부하기기에 병렬로 설치해서 고조파를 흡수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고차수 필터는 이 차수가 높은 거 있죠. 차수가 높은 거. 동조 필터에서 우리가 제거되지 않는 거. 5, 7, 11 이런 고조파 이외에 그보다 훨씬 높은 고차수 고조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차수의 고조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장으로. 요거는 이제 동조 필터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개 차수의 고조파에 대해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그런 필터가 각각이 설치되는 데 비해서 이 고차수 필터는 높은 차수의 고조파에 대해서 전부 다 저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파를 제거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LC 공진의 원리는 똑같은데 요거에는 우리가 이제 병렬 공진이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순저항을 집어넣어서 고조파 전류를 억제하는 그런 형태고, 여기는 직렬 공진을 통해서 LC 값들이 제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RM 값이 있죠. 저항 부분. 그 저항이 이제 최소 임피던스가 되니까 그 최소 임피던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임피던스가 낮은 쪽으로 전류 분배 법칙을 통해서 임피던스가 낮은 쪽으로 고조파 전류가 유입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게 동조 필터죠. 여기에 이제 뭐 다른 특징적인 것도 많지만 뭐 첨예도 부분도 있죠. 뭐 첨예도 부분 같은 것도 보면 이 동조 필터는 일반적으로 뭐 한 2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자료에 보면 이게 30에서 60 이렇게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고차수 필터는 이제 첨예도가 한 0.5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첨예도, 요런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도 제가 이제 요 두 개 비교표를 해서 동조 필터하고 고차수 필터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가 쭉 10점 대비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그죠? 요게 약간 폭이 넓어져서 능동 필터하고 수동 필터, 요 비교에 대한 부분을 물었죠. 자, 여기에 대한 원리도 깨차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 필터하고 이 수동 필터에 대한 비교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도 우리 기본서뿐만 아니고 연구반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답은 이걸 적으라는 얘기죠. 능동 필터는 2에서 25차까지 여러 차수의 고조파를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쉽게 하면 여기는 수동 필터에서 우리가 동종 필터에 한 개 차수의 필터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여러 차수의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특징적인 요소는 위상의 크기가 다르고 변동하는 고조파, 이 고조파에 대해서도 제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위상의 크기가 다르고 변동하는 고조파에 대해서는 이거 제거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과대한 고조파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고, 여기는 효과가 없고, 그죠? 무효전력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보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L이 뭐냐 하면 무효전력 소비 장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무효전력 공급 장치지 않습니까? 그죠? 무효전력을 소비하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효전력 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양쪽에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 억제에 대해서는 능동 필터만 있고 LC 필터는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여기는 많은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이제 특정 차수에 대한 고조파만 제거하기 때문에 여기는 필터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사이즈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은 필터에서 고조파를 제거하다 보니까 그때 발생되는 발열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설도 여기는 용이하고 여기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또 특징적인 내용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면 TN 계통과 TT 계통에서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누전시 고장줄의 크기 및 감전의 위험에 대해서 TNS하고 TT 계통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뇌서지가 침입됐을 때 설비, 이 설비라는 것은 노출 요준부, 우리 전력기기겠죠. 부하 설비입니다. 이 부하 설비에 대한 어떤 손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봐보시면요. 여기 이제 누전이 발생됐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가 이제 L1, L2, L3, 그 다음에 N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퍼레이트죠. TNS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노출 조정부의 접지를, 노출 조정부의 접지 부분, 여기 지금 보면 중성선하고 이 보도체를 분리시키라 돼 있죠. 그죠? 분리시키라가 세퍼레이터죠. 자, 세퍼레이터 돼 있고, 이 노출 조정부의 외암 접지를 개통 접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노출 조정부의 접지를 개통으로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변압기를, 단상 변압기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코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코일의 전원체가 이렇게 관계 있겠죠. 전원체가. 이렇게 전원체가 관계 있고, 자, 우리 전원체라는 거는 항상 전원장 R 값이 늘 무한대일 수는 없죠. 지구상의 어떤 전원체나 유전체도 전원장이 무한대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전원장 값이 높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기 전압을 걸어놓으면 약간의 누설 전류는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구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 전격 전류의 2000분의 1 이하의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은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다라고 이제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규정상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경련 변화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변화가 되면 이 전원장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전원장이 떨어지다 보면은 여기 I는 R분에 보이니까 R분은 보이라서 이 전원장 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 누설 전류는 첨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고장 전류가 흘렀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원체가 전원이 파괴됐다 이거죠. 전원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누설 전류가 흘러나왔죠. 누설 전류가 지금 이제 노출 도전부 쪽으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고장 전류, 누설 전류 뭐 이런 식으로 IG나 IL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게 이제 외암 쪽으로 흘러나오면 이 외암 쪽으로 흘러나온 누설 전류가 여기 이제 접지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지로 빠질 수 있나요? 물론 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전류는 전류 분배법칙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겠죠. 선로 쪽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 선로의 임피던스보다는 여기 이제 접지 쪽에 이 임피던스, 즉 저항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선로의 저항은 이 접지 저항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류는 다 이렇게 돈다. 이렇게 이제 선로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면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 회로 사이에서 보면 도체,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 그 다음에 접지선, 이걸 통해서 단락 회로가 구성이 되고 있죠. 이때 이제 사람이 이 노출 도전부에 만약에 접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큰 고장 전류가 흘러가니까 큰 고장 전류 흘러가서 인체 감전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쪽에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T 계통은 이렇게 이제 계통 접지랑 우리가 노출 도전부 접지가 분리되어 있죠. 여기 이제 계통 접지는 PT 별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원체도 같이 그리겠습니다. 예, 전원체란 말이죠. 그죠? 전원체가 있고, 자, 여기 이제 노출 도전부가 있죠. 노출 도전부가 이렇게 있으면, 자, 봐보십시오. 동일한 조건으로 여기서 이제 누전이 됐다. 그죠? 누전이 됐다. 다시 말해 전원저항이 감소됐다. 전원저항이 이제 경련 변화 등을 통해 가지고 전원저항이 감소되면 이 지락전류, 즉 누설 전류는 이렇게 이제 R분의 E가 되니까, 그죠? 이 값이 떨어지니까 이 누설 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누설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나왔다. 즉 고장 전류 흘러나왔다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지 쪽을 통해서 이제 여기하고 지금 이 N상이랑 이 외암은 분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외암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고장 전류가. 외암으로 나왔으니까 이 접지 계통을 통해서 이 노출 도전부의 접지, 즉 설비 보호 접지 쪽으로 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흘러가고 같은 땅이니까 여기 이제 계통 접지하고 여기 설비 보호 접지의 부분도 같은 땅이니까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고장 전류가 흘러가는 이런 폐로가 형성되겠죠. 폐로가. 그리고 이때는 이 고장 전류가 이 접지 쪽에 있는 큰 저항, 이 큰 저항 때문에 여기 있는 저항, 여기 있는 저항, 이 저항은 선로에 비해서 훨씬 큰 저항이죠. 그러니까 지락 전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즉 고장 전류가 누전이 발생되더라도 이 고장 전류가 상당히 제한되겠죠. 이 접지 쪽을 통해서 고장 전류가 작아지니까 이때는 상대적으로 TNS보다 TT 계통이 고장 전류에 대한 감전의 위험이 적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딱 작성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즉 비교되는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서지가 들어왔을 때의 설비기기의 손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선로 쪽에 저 앞쪽으로 뇌서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뇌서지가 들어오면, 자, 이때 이제 뇌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이 노출 도전부에는 뭐가 발생되죠? 전자기 유도가 발생되죠. 전류가 흘러가면 이 자속의 변화가 생기죠. 자속의 변화가 생기니까 dt분의 d파이, 그죠?
우리가 이제 E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DT분의 D 파이. 패라데이 전자 유도작용이죠. 패라데이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이 외암 쪽에 여기 이제 유도전압이 발생이 됐다 이거죠. 그죠? 근데 자, 이 전압이 발생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전원전압이 있는데 뇌서지가 들어왔죠. 자, 뇌서지가 들어왔습니다. 뇌서지 들어왔고 여기 또 뇌서지 때문에 이 외암에 이렇게 이제 유도전압이 떴죠. 유도전압이 떴습니다. 유도전압이 떴는데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외암 부분이랑 그죠? TNS 계통 같은 여기 외암이 여기 이제 전력계통에 같이 묶여 있죠. 요 전력계통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요게 지금 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만약에 0V라고 그럼요. 여기 전이나 똑같은 전위로 형성되겠죠. 그러면 여기 선로 쪽이랑 이 외암 쪽 자체가 등전위로 되어 있는 거죠. 등전위로 그죠? 그러니까 이 전위 자체가 똑같으니까 이때는 설비 자체에 손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전위 자체가 노출 노전부의 전위 자체가 빵볼트가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원 쪽 전위랑 이 노출 노전부의 전위가 등전위가 되다 보니까 만약 여기 전압을 10V다. 그럼 여기도 10V니까 10 빼기 10은 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 노전부의 전위 자체가 0V가 돼서 이 노출 노전부 즉 설비죠. 우리 저압 설비 쪽에 어떤 파손, 손상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T계통에는 이렇게 이제 뇌서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뇌서지가 들어왔을 때, 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여기 이제 전압이 뜨겠죠. 이상 전압이. 노출노전부에. 자, 노출노전부에 전위가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 외암 접지를 대지로 이렇게 연결했죠. 그럼 여기 이제 대지를 만약에 빵볼트라고 그러면, 여기 전위가 떠도 여기 대지에 물려있으니까 이게 0V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자, 봐보십시오. 상용주파 전압에다가 뇌서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전이랑 이 전이 사이는 요만큼의 어떤 전위 차가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출 노전부에는 뇌서지 전압하고 여기 대지 전위 사이만큼의 전위 차가 이 노출 노전부에 걸리니까 이때는 기기 자체의 내전압 이상, 의 전압이 인가되면 이 노출 노전부 설비 자체는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키워드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유전율은 제가 기본수 공부할 때 직류 쪽하고 그 다음에 교류 쪽하고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해서 여기 이제 진공에 대한 유전율 그 다음에 유전율이 높은 그런 유전체를 이 전극에 넣었을 때 그때 제가 고조파가 발생되는 부분, 변이 전류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의 효과, 그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여기 진공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전이하고 여기 전이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뭐냐면, 유전체라는 거는 어떠하네 이제 이 유전체에다가 이 유전체 안쪽에다가 전기를 가해버리면 그죠? 여기 이제 분격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우리 전기 상극자가 있는데 전기 상극자가 외부 전기에 의해서 우리 이제 분극 작용이 되면서 여기 이제 뭡니까?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딸려가고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딸려가는 그죠? 이런 이제 정전 유도 작용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 전하가 극판에 이렇게 전하가 차지가 되는데 진공에서의 차지가 되는 것보다는 유전율이 높은 이런 재질을 끼워 놓으면 훨씬 여기 이제 차지가 많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게 지금 뭐냐면 이 내용이죠. 즉, 단위 경도에 대해서, 즉, 단위 전위 경도에 대해서 단위 최적당, 이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는, 정전 에너지의 물리적인 양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율이다. 그죠?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충전 전류는 그죠? 여기 이제 오메가 C, 뭐 E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이걸 간단하게 보면 C는 뭐가 됩니까?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에 A 나누기 D죠. 요거는 극판 간의, 요거 이제 극판의 면적이죠. 요 전극판의 면적. 그 다음에 이 극판 간의 거리, 그죠? 요 거리 D들. 그 다음에 이 비유전율이죠. 요거는 이제 진공에서 유전율이니까, 진공, 그죠? 요 부분은 비유전율. 요것들은 비교한다, 렐러티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B. 요거를 이제 MKS 단위에서는
입실론 S 이렇게도 쓰죠. 그죠? 입실론 S, 입실론 R. 요게 이제 비유전율에 대한 요 기호입니다.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비유전율이 높을수록 이게 이제 충전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즉, 충전 전류도 많이 흐를 수밖에 없다. 자, 이때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진공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위하고 여기 전위가 똑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전위가 평행이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전류가 이게 뭡니까? 유전체의 분극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비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서 다시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개가 생기는데 다시 이제 유전체 내에서 다시 전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유전체, 만약 극판에서의 전개를 만약에 V다 한다. 그러면 유전체 내부에 이 전기 상극자에 의한 전개를 E'라고 하면, 요 V-라 할까요? 이 V-만큼 전기의 세기가 약해졌죠. 그럼 이 전원 전압하고 이 극판의 전압하고 사이에 다시 이제 전위차가 발생되니까 다시 이 극판에서 분극작용이 일어나겠죠. 분극작용이 일어나면서 유전체 역시도 분극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죠.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 전기 상극자의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극판에 전하도 더 이렇게 많이 생기겠죠. 요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거는 제가 여기는 보통 보면 뭡니까? 자유전자 쪽이죠. 여기는 구속전자죠. 요거에 대한 걸 또 설명하면서 좀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하기 그렇고, 수업 시간에 이거 다 제가 한 20분 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전극의 전하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죠? 이 직류에서, 그러니까 정전기에서의 이 극판의 전하가 유도되는 거, 그 다음에 교류에서 이 극판의 전하가 유도되는 그런 원리들, 제가 이게 또 다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변이 전류가 어떻게 발생되면서 고조파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열압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압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유전율 이런 부분은 시험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자체가 벌써 2번이 시험 나왔죠. 그리고 전기 안전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유전체하고 절연체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연구반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유전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전체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로, 이 비유전율은 매질에 따른 상수다. 그래, 매질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유전율의 그 값은 다 다르다. 그게 이제 비유전율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외워야 하는 게 진공은 1이고 공기는 거의 비유전율이 1에 가깝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좀 외워야 되는 게 폴리에틸렌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케이블의 절연체가 다 이 재질 아닙니까? 폴리에틸렌. 그죠? 그 다음에 뭐 절연유 같은 거. 이런 데이터들은 좀 외워둬야 되겠죠. 염화비닐은 지금 잘 쓰지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HIV 같은 거, 그런 염화비닐 재질을 있지 않습니까? HCl,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분자 구조의 염화비닐, 이런 거에 대한 비유전율, 이런 걸 따라야만이 어떤 충전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 송전이 제한된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막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절연체의 어떤 재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기의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상세히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 내용들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비유전율과의 관계, 요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기 이제 비유전율, 유전체의 단자전압이죠. 아까 전극 안에 그 단자전압 있죠. 그게 진공에서의 단자전압에다가 비유전율 값을 나눠야 되는 값이 다.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유전체의 단자전압은 낮아진다. 즉 다시 말하면 비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단자전압이 떨어지면서 전원전압하고 차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원전압하고 유전체 단자전압하고 사이에 자유전자의 이동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이제 충전의 효과도 이제 커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부하실 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자, 항상 공부는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한 내용을 답안지에 정도 있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투자율은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이게 이제 자화가 잘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능력이 투자율이다. 말 그대로 투가 할 투자에다가 자기장이 통과한다는 거죠. 자기장이 통과한다. 이런 어떤 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율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B는 무H죠. B는 무H에서 뮤는 B 나누기 H 이렇게 쓸 수 있죠. B는 무H에서 그죠? 그래서 요 뮤는 다시 말하면 진공에서의 투자율, 그 다음에 뮤R, 비투자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H 곡수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자, 이거죠. 요 다음 장에 내용이 나오나요? 요 내용을 보시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투자율 재료는 재료의 자화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요. 그 다음에 잔류자속이나 보자력이 작아진다. 히스테리 시솔이 작아진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것도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제가 뭐 작성하다 보면 일일이 그림을 다 못 그려서 그런데 실제 답안지에는 이런 답안지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투자율의 재료로서 이제 이런 투자율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고투자율 재료로 썼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봐보십시오. 여기가 보자력이죠. 보자력도 지금 작아졌죠. 이 보자력에 비해서 이 보자력이 작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잔류자속이죠. 잔류자속 BR도 여기에 비해서 작아졌죠. 그래서 이 루프 자체도 작아졌죠. 히스테리 루프 곡선도 작아졌죠. 그럼 이 루프 곡선 자체가 작아졌다는 게 손실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히스테리 시손도 작아졌다. 소음도 작아졌다. 즉 손실이 작아졌다는 것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이 철심의 자구의 회전에 의한 마찰에 의한 손실이 적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무버 손이라든지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히스테리 시손이 작아졌다. 잔류자속 보자력이 작아졌다. 재료의 자화가 용이하다. 그럼 재료의 자화가 용이하니까 우리가 이런 재료들을 어디에 쓰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 변압기 철심 같은데,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쓴다는 거죠. 고투자율 재료를,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 특징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뭐 관계 법칙은 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기력에 대해서는 뭐, 요런 자기력의 크기 정도도 뭐, 요 관계식에서, 여기 이제 쿨룽의 법칙에서 자기력은 자하, M1M2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래서 이 자기력은 여기 이제 자하죠. 양자극, 자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K는 1 나누기 4파이 뮤니까 이 뮤는 뮤제로 곱하기 뮤R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투자율과 관계는 또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뭐 이런 어떤 뭐 관계 법칙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을 받으셔야죠. 우리가 이제 철심을 사용하는 전력기기들을 왜 우리가 고투자율 재료를 쓰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고투자율 재료는 또 어디에다가 적용됩니까? 우리가 차폐의 원리에도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 높은 고주파의 어떤 외부 자기장이 있다. 이걸 내가 차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고투자율 재료를 써야 되겠죠. 고투자율 재료를 써야만이 이제 공기중으로 자기력선이 빠져나가는 거를, 즉 공기중으로 자기력선이 누설되는 거를 어디로 흡수합니까? 고투자율 재료로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설 자속에 대해서 고투자율 재료가 쉽게 하면 흡수한다. 잡아 당긴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자기장을 우리가 차폐하는 그런 효과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 이 변압기 쪽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죠? 외부 차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실계통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도전율, 일명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하죠. 이거는 전기장의 오음의 법칙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류 밀도는 이 도전율에 곱하기 여기 이제 전기의 세기죠. 요 곱에 이제 비례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 우리가 이제 I는 R분의 V지 않습니까? I는 R분의 V. 그 R분의 V니까 R분의 E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를 밀도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제곱미터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I는 이렇게 나올 수 있었죠. R분의 1에다가 E가 되니까 이 저항의 역수가 결국 우리가 도전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 요렇게 관계식을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단위 제곱미터당의 어떤 그 전류로 따지니까 이건 전류 밀도로 이렇게 다시 표시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전기장의 오음의 법칙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떤 도체, 이런 그 전류가 흐르는 그 매질에 전류가 얼마만큼 잘 흐르느냐, 그것을 나타낸 게 도전율, 즉 전도율이다. 그죠? 뭐 단위들 이런 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전기 저항식에 의해서 이 도전율은
고유장이 1나누기 58에 100나누기 C죠. 이 C가 여기 이제 도전율이고 이 고유저항과 반비례, 즉 다시 말하면 전기저항과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을 쭉 작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시면 이 도전율이 높은 재료를 이제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왜 우리가 도전율이 높은 연동선을 많이 써야 되냐 하면 우리 옥내 저하계통 같은 데서 전부 다 어떻게 씁니까? 전등서이라든지 전열서이라든지 이런 라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선들 또 우리가 이제 부하기기로 봤을 때는 뭐 대표적인 전동기다. 그 전동기를 왜 연동선을 쓰냐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도전율이 높은 재료를 써야만이 여기 보시면 자, 이 도전율이 높을수록 전기 저항이 작지 않습니까? 전기 저항이 작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전력 손실 그죠? 전력 손실은 I 제곱 R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작다. 전력 손실이.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에서 전력 손실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작게 하기 위해서 또 발열도 보시죠. 발열도 I 제곱 RT다 이거죠. 그럼 이 저항값이 작을수록 발열도 적다. 발열도 적다. 그 다음에 손실도 적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우리 옥내 배선 쪽에서는 거의 연동선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 이런 이제 그 도전율에 대한 이런 도전율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이거를 왜 이렇게 실무에 적용하는지 그죠? 막 이런 것들 또 이제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도전율을 이용해서 또 차폐에 대한 얘기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우리 이제 최근에 보시면 거기 이제 전자파에 대한 어떤 대책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주파 자개냐, 뭐, 저주파 자개냐, 그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개에 대한 그 차폐 능력. 그러니까 그것도 저주파냐, 고주파냐에 따라서 우리 고주파 자개에도 사실은 이 투자율이 높은 재료보다는 도전율이 높은 재료가 훨씬 차폐 성능이 우수하죠. 이거 유도 와줄레의 원리를 이용한 거랑,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그때 설명을 다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뭐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순간순간 답을 다 쓸 수가 있겠죠. 문제 6번을 보시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 및 시설장소의 요구사항 중 전용공을 이해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고려사항.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문제였죠. 그죠? 요 지금 내용이 자, 여기 보시면 시설기준 있죠. ES에 대한 시설기준. 요게 지금 과거 KC에서 보면 이 전기 배선 부분, 그 다음에 단자와 접속 부분, 그 다음에 지지물의 시설 부분,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2023년도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업버전된 KC 기준에 보면 지금 4번부터요. 이 4번 전기 2차 전지의 시설 기준, 그 다음에 재사용 2차 전지의 시설,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의 시설, 계속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7번 제어 및 보호 장치 이것들이 원래는 요게 시설 기준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3번 이후부터 4번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온 이 내용이 있죠. 이게 시설 기준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규에 이 시설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채점자가 여기까지 답을 요구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자체는 현재 법 규정상에는 이 충전 및 방전 기능 여기까지도 시설 기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 등의 시설, 그 다음에 계측 장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답안지는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요 3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3번까지요. 요 3번까지의 내용들 여기까지만 답안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설 기준은요. 지금 물어본 게 두 가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시설 기준하고 전용 건물 외의 어떤 시설에 대한 내용을 물었으니까 여기하고 전기 배선 부분, 단자와 접속 부분, 지지물의 시설 부분 여기까지만 답안지를 쓰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규정을 분들이 사실 이번에 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예상을 요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예상하기가 힘들겠죠. 요 기준까지는. 근데 요 문제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물은 이 부분은 이미 우리 KC에서 완전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다 준비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다 준비를 했던 내용일 겁니다. 전용 건물, 전용을 이해 건물, 그죠? 요거는 지금 다 구분되어 있죠, 그죠? 구분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주요 키워드만 딱 찾아내서 요걸 이제 암기를 하시라 그랬던 부분이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시설 기준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제가 케이스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걸 좀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면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 중에서 Y 델타 기동하고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 기동 방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말이 나왔죠. 자, Y 델타 기동 방식은 이 고정자죠. 이 고정자의 권선이 지금 Y로 구성되어 있죠. 이 고정자의 권선을 지금 이제 여기 이제 Y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Y를 지금 델타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Y로 지금 운전하다가 보통 뭐 요 시간은 이게 기동 시간은 보통 보면 시간은 4 플러스 2 루트 P죠. 요거 그죠? 요거 용량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2를 다시 곱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4. 요게 이제 시간이죠. 요게 이제 Y 델타 기동일 때 그 기동 시간. 보통 보면 현장에서 보면 한 10초, 15초 요 안에서 벌써 다 기동이 다 끝나죠. 그죠? 자, 어떤 이제 요 일정 경과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이제 어떤 수식적인 어떤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Y로 접속을 해서 여기 이제 감전압을 시키는 거죠. 왜 감전압을 시키냐면 이 전전압으로 기동시키면, 그죠? 이 전류식은, 전동기 2차식은 이래 되죠. 2차 측의 이 전압에다가, 2차 전압에다가 2차 측 임피던스잖아요. 2차 측 임피던스니까 이걸 이제 2차 측 임피던스를 R2 플러스 SX2죠. 그죠? 여기다 2차 측의 주파수와 관련된 거는 S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S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SR2. 이 X2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동할 때 슬립은 1로서 1이죠. 그죠? 1이 최대가 되니까 이 지금 2차 측의 기동줄 자체가 가장 크죠. 기동할 때, 기동 시에는 이 기동전류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건 다 내용을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 기동전류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회전자, 지금 2차 측이죠. 회전자에 대한 전류, 2차 전류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모선단의 전압강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선단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대용량 전동기 같은 거. 이 대용량 전동기를 기동을 해버리면 이 모선의 전압 강화가 크게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딸려있는 소용량 전동기들 기동할 때 문제가 되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압이 떨어져 버리면 여기 이제 기동 토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전동기 토크가 이렇다. 근데 이제 부하 토크가 이래 버리면 이 가속 토크가 없죠. 가속 토크가 없으니까 회전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조명의 프리카라든지, 약점 기기의 어떤 제어의 불능,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2차 측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2차 측 전압을 Y에서, 그죠? 이제 Y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루트 3분의 1로 이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뜨려서 이 전압을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는 3분의 1로, 그죠? 토크도 이 3분의 1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단점은 있죠. 그죠? 그래서 나타나 이제 요 Y로 기동해서 감전압을 하는 거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Y 쪽에는 이 전압이 하나밖에 없죠. 그 Y 쪽에서 루트 3분의 1로 전압을 줄인 이 전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압에 대한 전류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Y에서 델타로 넘어갈 때 요때 이제 돌입 전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죠. 과도적인 문제, 과도 전류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에 대한 단점을 해결한 방식이 뭐냐면 아까 기동 보상기 법이라 했죠. 그럼 요거 Y 델타 기동에 대한 개념을, 즉 정의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특징들 있죠. 요거 장단점들,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쓴다. 그 다음에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면 Y하고 Y 마그네트, 델타 마그네트, 메인 마그네트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릴레이라든지 타이머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가 다른 어떤 기동 방식의 기동 장치에 비해서는 간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점은 이 별도의 가동 장치가 필요하다. Y 했다가 델타라는 그게 이제 별도의 가동 장치죠. 그 다음에 이 접점이 우리가 이제 기동할 때 기동 전류 때문에 접점 자체가 굉장히 데미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접점을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요, 그 약간씩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면 그 접촉자 부분을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런 특징적을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들, 그죠? 이런 중규모 전동기에 보통 이런 걸 작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답안지에 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동보상기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자, 이제 기동을 했죠. 기동할 때 여기 이제 C 마그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동보상기에서 바로 운전해버리면 이거는 기동보상기법이죠. 근데 이 기동보상기에서 운전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사실 이 돌입전류라든지 기동전류라든지 이런 거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스무스한 기동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리액터를 넣어주는 게 리액터 기종이죠. 그러니까 리액터를 넣어주는 게 뭐냐 하면 이 곤돌파 기동이다. 곤돌파 기동.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 기동보상기법하고 곤돌파 기동법은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리액터 권선을 한번 더 줘 놓은 기동 방식이 뭐냐 하면 이 곤돌파 기동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거는 일단은 그 기동보상기법이니까 기동보상기법에서 이 단권 변압기죠. 이 단권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을 50, 65, 80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전압을 다시 조정했죠. 근데 Y 델타 기동은 우리가 이제 루트 3분의 1에서 바로 전전압으로 들어갔죠. 얘는 50, 65, 80으로 이래 전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100%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스무스한, 소프트한 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막 그런 어떤 Y 델타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기동보상기법이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우리가 수업 시간 때는 제가 한 개 요 기동보상기 운전하는 방법, 이 곤돌파에 운전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상세히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특징도 배전선의 기동에 의한 악영향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이 Y델타 기동에 비해서 아까 그죠? 어떤 모선 쪽에 그 전압 강화에 의한 악영향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동 손실도 또 좀 작을 수밖에 없고요. 효율이 낮은 거는 그 이유가 기동보상기 자체에서 전력 소모를 해버리죠. 기동보상기를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이 기동보상기도 우리가 운전되려면 당연히 해서 전력 소모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인한 효율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다 좋은 답안지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는 게 좋은 답안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그래야 채점자가 딱 보고 이 지금 답안지가 완전히 이해하고 답안지를 적었구나. 이건 확실히 알고 있다. 남들하고 이게 차별이 된다 이거지. 막 논문에 있는 자료라든지 막 굉장히 그죠 어려운 이런 내용을 적는 게 아니고 이 기울사 답안지는 쉽게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답안지 작성 기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기동 손실이 적은지, 그죠? 왜 배전선의 기동에 의한 악영향이 없다, 적다. 그 이유를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는 약간 Y델타 기동 방식보다 좀 큰 그런 어떤 그 전동기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컷 TR에 대한 종류 및 구조 특징이죠. 자, 노이즈 컷 TR에 대한 구조에 대한 걸 물었으니까 이걸 제가 우리가 이제 노멀 모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방지, 그 다음에 커먼 모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방지,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짧은 시간에요. 일단 구조적인 거는 1, 2차 권선을 차폐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코어의 재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2차, 3차 차폐를 2중, 3충으로 하죠. 이런 것들은 1번, 3번 내용들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를 자르는 거죠. 여기 이제 양 권선 사이에는 전압이 인가되면 양 권선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면 뭐가 발생되죠? 정조의 C가 발생되죠. 정조의 C가 발생되는데 이 차폐를 통해서 정조의 C를 우리가 이제 직률로 구분하는 거죠. 직률로 구분해버리면 정조용합 값 자체는 직률이다 보니까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정조용합 값을 이제 작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조용합 값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뭡니까? 차폐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 차폐를 통해서 이 커먼 모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이 NCT 변압기라든지 실드 변압기, 이 저런 변압기에 대해서
이 차폐 성능에 대해서 그냥 암기만 하고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기본반뿐만 아니고 연구반 수업할 때 이 차폐 성능에 대해서 그죠?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속이 여기 이제 노이즈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노이즈가 들어온 이 자속이 이제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자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철심을 매기로 해서 1차 척에 가해진 이 자속이 이 철심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 그거를 그냥 막아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철심의 이 두 자리 낮은 재료. 그러니까 이거는 고주파죠. 고주파에 대해서만 이 통과되는 걸 커팅시키고 저주파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게 되죠. 그런 어떤 특수 철심입니다. 특수 철심에 그런 어떤 재질의 철심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륜 코일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자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자속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여기 들어오는 이 자속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자속을 걸어가지고 자속을 우리가 상쇄시키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했죠. 요것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 다 설명했던 내용도 있으니까 그때 시간이 날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는 걸 하고요. 하여튼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폐를 한다. 그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종류를 잃고 구조를 잃고 특징이 이제 노멀 모드하고 커먼 모드 노이즈를 다 커팅하는데, 이 노멀 모드 노이즈는 여기 이제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4번에 의해서 노멀 모드 노이즈가 제거되고, 커먼 모드 노이즈는 크게 이제 1번하고 3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가 제거가 되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불륜 코일에 보면 또 여기 뭐 차폐 같은 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기 또 차폐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면 여기서 다시 또 커먼 모드 노이즈를 또 제거할 수도 있죠. 그죠? 이 NCT는 이 EMC 용도로 쓰죠. 그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컴패터빌리티, 그죠? EMC.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이즈 컷 하는데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 노이즈 컷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드 변압기는 이 중간에 이제 실드를 통해 가지고 정조원 값을 우리 직렬로 이렇게 구분을 시키죠. 직렬로 구분시켜서 이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 값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 작아지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용량성 리액탄스죠. 용량성 리액탄스 값을 조절시켜서 그 용량성에 대해서 크게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1차 쪽에 가해진 서지가 이 차폐에 의해서 2차 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쉴드 변압기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저주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커팅이 되고, 저주파 코먼 모드에 대해서 커팅이 되고, 고주파에 대해서는 커팅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값 자체는 줄여놨단 말이죠. 이 값을 이제 쉴드 변압기를 통해서 줄여놨는데, 다 여기 오메가가 뭐냐면 2파이프잖아요. 그죠? 2파이프니까. 이 주파수가 낮으면 이 용량성 리액탄스는 당연히 커지니까 이 노이즈가 넘어가기 힘들겠죠. 근데 만약 이게 이제 고주파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고주파가 돼버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가 작아지죠. 이 용량성 리액탄스 값이 작아지니까 여기 이제 이 선에 지금 이 도체하고 이 대지 사이, 그죠? 이쪽으로 이제 정전 용량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넘어가서 지금 커먼 모드 노이즈에서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고주파에 대해서는. 근데 저주파에 대해서는 용량성 리액탄스가 커지니까 넘어가지 않는 내용들. 요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뭐 짧은 시간 다 설명하기 그렇고, 어떠하네 이 정조의 C 값을 우리가 이제 직렬로 해서 작게 한다는 거죠. 직렬로 해서 이제 작게 만들어서 여기 1차 측에 가해진 저주파 코먼 모드 노이즈가 2차 쪽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주파에 대한 코먼 모드는 방지를 못 시키죠. 그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요것도 뭐 EMC 용도로 사실 엄밀하게 적용시키기는 힘들죠. EMC 용도로는 반드시 이제 NCT밖에 없다. 저런 변압기는 이거는 이제 사실 뭐 EMC 용도로 좀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방 랑내라든지 또는 고주파 노이즈에 대해서는 커먼 모드, 노멀 모드 이거 전부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원방, 멀리 있는 거. 이 변압기에서부터 멀리 있는 그런 뇌서지 있죠. 그런 뇌서지 낙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 1차 쪽으로 통해서 대지로 이렇게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거의, 그죠? 노이즈 제거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저런 변압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을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저런 변압기고,
그 저런 변압기 안에 실드라는 저런 변압기가 있고 또 NCT라는 또 저런 변압기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EMC 용도로는 우리 NCT 쪽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이 원리적인 걸 모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인 공부라든지 할 때 확실히 내과로 만들어야만이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좀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뭐 100% 답안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여기 이제 수식적인 거, 수식적을 통하고 여기 이제 또 그림이 좀 부족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로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커먼모드 노멀 노드가 이렇게 차폐가 되는지 억제가 되는지를 좀 더 시험지에는 면밀하게 정도 있게 쓰면 훨씬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UPS 쪽에는 용량 설계시 고려사항, UPS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념도 하나 그려주고, 그죠? UPS는 뭐 우리가 슬로이 정전이 발생됐다. 자, 뭐 한전 계통에 전원이 죽었다. 그죠? 입력 계통에 이상이 발생됐다. 뭐 서지가 들어왔다. 뭐 순간 정전이 발생됐다. 뭐 이런 경우에 이때 이제 정상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다.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용량 선정시 고려사항, 요거는 우리 뭐 기본서나 연구한 교재에 다 있는 거죠. 일반적인 책자에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량 선정 방법의 공식 있죠. 요거는 뭐 시간이 되면 작성해도 될 것 같고, 그죠? 뭐 거기 안 적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시간이 되면 요런까지도 같이 적어주는 것도 뭐 괜찮은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탁트 부분. 버스탁트 부분은 이 특징, 뭐 공사 시 유의사항 이런 걸 물었지 않습니까? 일단 버스탁트는 이제 설치 공간이 장점이 작아도 된다. 케이블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이블은 올라가려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저 앞에 저 발에서 케이블은 올라가려면 많은 케이블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케이블이 올라가야 되는데 비해서 버스탁트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덕트 한 개만 올라가니까 덕트 한 개만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니까 이 케이블에 비해서 이 덕트가 상대적으로 이 설치 면적 자체가 작아지죠. 설치 면적 자체가 그죠. 뭐 그런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정설 이설이 용이하다, 케이블 이런 거 진짜 하나하나 다 이설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이걸 한 개만 이설하면 되니까. 전압 강화도 적죠.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케이블 굵기도 굵고, 그죠? 굵기도 굵고, 그러니까 훨씬 이제 전압 강화도 적다 이거죠. 이 표표가 이런 것도 훨씬 적겠죠. 그리고 방제성도 우수하다. 방제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차폐 성능이 우수하죠. 왜 차폐 성능이 우수할까요? 여기를 보면 이제 도체가 이 버스탁트에 이 도체 부분을 싸고 있는 게 뭡니까? 닥터죠. 이 닥터가 이제 우리 알루미늄이나 철을 쓰지 않습니까? 이 철을 썼을 때 이 도전율이 우수하죠, 여기는. 이 도전율을 비교해 보면 이 철하고 알루미늄을 도전을 비교해보면 알루미늄 도전율이 우수하죠. 이게 지금 차폐 성능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 전자기가 들어왔을 때 그 덕트 있죠. 덕트 부분에서 이제 차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가 높은 이유는 여기 이제 굵기가 사이즈가 틀리죠. 케이블하고죠. 뭐 단락 강도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부하 분기도 쉽죠. 여기서 이제 분기에 나갈 때 이제 분기 그죠. 이렇게 분기에 나가기도 쉽다. 그런 것들. 단점은 사고 나면 이거 뭐 대책이 없죠. 한 개 전체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케이블 1번이 고장났다. 그럼 1번만 지금 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되면 전체 정리될 수 있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점들. 이런 내용들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시 유의사항들을 보시면 KC에 나와 있는 이 공사 시 유의사항들 있죠. 요 내용 위주로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KC 기준에 의한 공사 시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 약간 실무적인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우리 기술의 핸드북에 보면 여기 이제 신축식 기계적 강도에서 그죠? 이렇게 이 부스탁트가 이제 그 어떤 신축식 기계적 강도에서 여기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진동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뭐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고려 사항을 해주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방화구에 이제 관통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축식 기계적 강도에 대해서 신축할 때 요때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 부분, 요런 부분, 뭐 요런 것도 그림을 딱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익스펜션 조인트가 뭐 보통 어떤 일정 간격 그죠. 일정 간격의 이 버스탁트죠. 이 버스탁트당 요 익스펜션 조인트를 달아가지고
전류가 크게 흐르면 이 버스탁트 자체의 어떤 신장이 발생되겠죠. 또 전류가 적게 들어가면 수축이 되겠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익스펜션 조인트를 달고, 그죠? 여기 이제 40m 이내 구간이라 하죠. 그죠? 보통 40m 구간을 넘어갔을 때는 이 구간이요. 보통 보면 익스펜션 조인트를 이렇게 이제 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진동시키겠지, 감도. 이게 진동이 될 때, 그죠? 이런 이제 버스탁트의 자중 같은 거 이런 걸 고려해서 스프링 행가, 이 스프링 행가를 또 반드시 이제 달아준다. 이런 것들요. 이런 거 다 보면 초고층 빌딩이나 이런 데서 적용되는 거죠. 일반 건축물 말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외에 초고층 건축물에도 우리 방화구의 관통부에 대한 실링 피팅 처리하는 거 있죠. 여기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이제 상층부 또는 다른 층으로 연기가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죠? 그 개구부를 막는 게 실링 피팅 처리하는 방법이죠. 이런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특징과 설치 기준. 요거는 우리 기본서 3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이번에 내가 찍었던 거죠. 요게 나온다 했는데, 뭐 일부 외우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일부 또 요거 문제가 딱 나오고, 우리 일부 문제, 그죠? 제가 찍어줬는데 이거 아니었다. 이러신 분도 있었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하여튼 찍어주는 거는 대충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적인 거, 뭐 해비 전원 부분, 그 다음에 전원 간선 부분, 전화 장치 부분, 뭐 이런 등등,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이 예비 조명까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치 기준에 건축법에 이렇게 31m 또는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외 기준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암기를 잘 하셨으면 요것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죠, 그죠? 하여간에 제가 초기 와서 이렇게 암기하라는 건 무조건 이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자, 봐보시죠. 뭐. 조명의 휘도 수는 연색성 나왔죠. 연색성이 요 앞에 연색성 평가에도 나왔는데, 그죠? 이번에도 연색성이 또 바로 또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휘도라는 그 개념, 휘도는 우리가 광원이든 어떤 물체든 책상이든, 그죠? 뭐 칠판이든 뭐 어떤 그 면을 봤을 때 그 면의 밝음, 그게 이제 휘도죠. 이제 휘도가 높다는 것은 눈부심이 높다. 정의에 대해 써주면 되고, 특징들. 이 특징은 우리가 이제 거리에 무관하죠. 그리고 물체가 보이는 것은 반드시 휘도 대비 차, 휘도 대비가 있기 때문에 물체가 보인다. 그 휘도에 대한 신용. 여기 이제 단위 입체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광속이 여기가 이제 광도 아닙니까? 그죠? 이 광도. 예를 들어, 세타를, 오메가를 이제 세타로 보면 되니까 이 오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광소. 이게 이제 우리 광도죠. 그죠? 이게 이제 광도라는 거죠. 이 광도 I는 F의 오메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광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휘도라는 그 개념은, 그 방향의 광도. 즉, 다시 말해, 이게 만약 세타 방향이다. 그럼 세타 방향의 휘도죠. 이 세타 방향의 휘도에 대해서 세타 방향의 투영 면적. 이 투영 면적을 여기 우리 이제 삼각형 요 공식을 통해서 90도 공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미소 면적이 DA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죠? 요 면적이 DA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지는 뭐 이거는 뭐 바로 알 수 있죠. 얘하고 90도란 말이죠. 90도. 그럼 얘하고도 90도죠. 그럼 여기가 같이 공통으로 하죠. 그럼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타니까, 그죠? 이걸 다시 써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부분이죠. DA 코사인 세타, 그죠? 자, 이게 지금 세타지 않습니까? 이게 DA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거의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니까 이 부분이 이 미소 면적이죠. 이 미소 면적 부분은 DA의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도라는 거는, 여기 이제 휘도라는 거는 여기 이제 광도에다가, 그죠? 이 광도, 이 I 세타에다가 면적이죠. 면적. 이 면적이 지금 요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면적. DA의 이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휘도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다 뭐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쓰셨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쉬웠을 거야, 아마. 자,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휘도에 대한 적용들, 이런 것도 써주면 좋겠죠. 휘도는 우리가 이제 일반 명시조명 환경에서는 휘도가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분위기 조명이다, 즉 의장적 조명이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고위도를 발생시키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도 있죠. 유도동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그죠? 우리 방제안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고위도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수능 관계는 반드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을 때는 눈의 강강도가 높아지는데 대신에 또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면 강강도가 높아진다. 이게 이제 수능에 대한 개념이죠. 수능이 발생한 이유를 작성해야 되고, 요 수능에 대한 이 명수능, 암수능에 대한 그림 중에서 제가 이 암수능 부분을 특히 요거 잘 좀 작성하라 했죠. 여기 이제 암수능 돼 있을 때 눈의 강강도가 낮을 때는 많은 휘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눈의 강강도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의 강강도 올라갔으니까 낮은 휘도, 즉 낮은 광속 발산도조차도 우리가 잘 보이죠. 왜냐하면 그게 눈이 암수능된 상태니까. 그죠? 요 그림하고 제가 눈의 강강도 그림을 같이 그려가지고 요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뭐 이런 건 다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명수능하고 암수능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색성은 뭡니까? 연색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 어떤 색이 있지 않습니까? 색이. 그 색을 어떤 분광 스펙트럼으로 쏘느냐, 어떤 분광 스펙트럼으로 쏘느냐 이거죠. 이 분광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냐, 분광 스펙트럼이 우리가 이제 밴드 스펙트럼이냐, 분광 스펙트럼이 라인 스펙트럼이냐, 그죠? 이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걸 빛을 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색이 좀 다르게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 연색성이다. 그럼 분광 스펙트럼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밴드 스펙트럼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라인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색채가 이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 스펙트럼이 주광은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죠. 연색 스펙트럼. 이 연속 스펙트럼에 얼마만큼 가깝냐. 이게 이제 연색성이 높냐, 낮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다 잘 작성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연색성의 평가 방법은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스펙트럼 밴드법하고, 시험색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색법, 요걸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KSA, 뭐 아니면 또 우리 조명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연색성 평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평균 연색 평가 수다. 이걸 적어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걸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느 걸 적용하고 있나, 설계에. 다 이걸 적용하고 있죠. 요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 어떤 그 기준하에서, 설계 기준하에서 적용되는 게 뭐냐, 이거다라고, 그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의, 대응성. 그러니까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하고 어떻게 비교되느냐, 요걸 내가 물어본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전기회로가 뭐다? 전기회로는 전류가 흘러갈 때, 전류가 흘러갈 때의 회로로서 전기이론, 이 적용되는 회로다. 자기회로는 전류가 흘러갈 때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자기장이 발생되는 회로로서 자기이론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비교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회로들을 간단하게 그리고요. 요거는 일반적 도체 개념을 그리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철심 부분, 요 내용을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준력에 해당하는 게 기자력이다. 그죠? 대응관계가. 전류와의 대응관계가 자속과의 관계다. 그다음 전기 저항과의 관계가 자기 저항과의 관계다. 그다음 도전율의 관계가 투자의 관계다. 그죠? 이 선형성이라는 건 이런 내용이죠. 요건 내가 수업 시간 때 다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느냐, 그때 포화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비선형이죠. 자기는 BH 곡선이죠. BH 곡선 또는 이제 우리 파야이 곡선에서 보면 이게 이제 포화 특성이 발생되겠죠. BH 곡선에서. 그죠? 그래서 이 비선형이다. 이거는 선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통성은 반드시 도체는 전류에 마르고 공기 쪽에 흐르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회로에는 공기 중으로도 자기력선이 흘러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차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흘러나가는 이 자기력선 자체가 고주파냐, 저주파냐. 그죠? 막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차폐하는 성능도 달라가야 된다. 달리가야 된다. 도전율이 높은 재료로 차폐할 것이냐, 투자율이 높은 재료로 차폐할 것이냐. 그게 경제성을 또 따야 되겠죠. 동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이제 도전율이 높은 재료, 만약에 동관계가 문제 없다, 그러면 도전율이 높은 재료로 우리가 차폐를 하는 거고, 동관계에 크게 내가 돈이 따진다. 그러면 이제 저주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의 높은 재료로 자폐한다.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다 해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구분해서 이제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한성 부분. 요거는 이제 열 때문에, 열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열이 증가되면요. 열이 증가되면 우리는 도체에서 발열이, 그죠? 발열이 증가되면 이 저항은 증가되죠. 이때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저항이 증가되는 내용도 내가 설명을 해드렸죠.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관계, 자유전자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왜 발열이 일어났을 때 저항이 증가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화 때문에 그렇죠. 포화, 그죠. 철심의 어떤 용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면 과전류 중수,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 포화 특성 때문에 일정한 그 자속 밀도는 포화 때문에 제한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요. 뭐 이런 전원체 관계, 그다음 누설 특성, 그다음 포화 특성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 위주로 대응성 관계를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